이제 상가하는 분들을 많이 알거든요. 건물주가 의리예요, 요즘. 그거 아세요? 신대표님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니 상가 건물주가. 왜냐면 임차인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임대료를 굉장히 싸게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그러진 않아요. 아직 시장이 성장률이 살아있다 보니까 임대료가 높은 게 단점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임대료를 하고라도 이 사람들이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음식점 창업한다면 월세 높으면 아무도 안 들어가죠. 싼 데를 무조건 찾죠. 싸게 하는 게 어떠세요, 신대표님? 웃는 거 하지 말고 가르쳐 주셔야죠. 한국은. 그냥 그러니까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게 보편적인 시장이고 대신 특수성을 가지면 정말 그 집주인이 칼든 것처럼 정말 완전 집주인이랑 이제 갑을 이제 또 다시 바뀌면서 그러니까 진해진 거죠. 옛날에는 부동산 시장이 이렇다 하면 웬만한 부동산 시장은 다 비슷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특수성이 갖춰지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뭐 매스컴이나 아니면 뭐 SNS나 이런 게 발달됐으니까 특수성이 이제 집약화가 됐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특수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에서 방금 얘기했던 게 보편적인 부동산 시장. 하지만 특수성이 이제 가미가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 그 이제 임대인 우위 시장. 그리고 그 특수성이 갖추지 않으면 매수자 우위 시장, 그러니까 또는 임차인 우위 시장. 이렇게 시장 자체가 이제 같이 섞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온 거라 가지고 사실상 근데 저는 임대료가 높으면 또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면 임대료에 대해서는 한다 안 한다의 결정의 요지가 저는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총 매출액이 크냐 적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도 저는 또 아니고,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마지막에 총 남는 금액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매출이 또 높으면 인력이 많이 들고 허공의 인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 인력이 아니라 이제 세팅해 놓은 인력 자체가 커져버리기 때문에 제가 먹는 파이가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또 건물 지을 때랑 똑같은데 10층 지을 수 있어도 5층 짓는 거랑 같은 거죠. 매출을 1억 찍을 수 있어도 5천만 찍는 거예요. 그 5천이 그럼 저한테는 최유효 효과를 낼 수 있는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임대료가 높으면 그 임대료에 맞춰서 최유효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임대료가 높으니까 매출을 많이 찍어야 돼. 그거는 절대 맞는 성립이 아니고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최유효 효과를 내야 된다. 이건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두 개는 엄연히 달라요. 효과를 내는 강도의 차이가 나는 거지 매출액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비싸면 비쌀수록 유효 효과만 내면 되는 거고, 반대로 생각해서 이제 뭐 매출이 적다 그럼 유효 효과가 강도가 약하더라도 벌 수 있는 시장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유효 효과를 강하게 낼 수 있는 사람은 비싼 임대료나 작은 임대료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강도가 약하다, 브랜드 파워나 뭐 메뉴 파워 아니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파워가 약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고,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가 되는 거지 비싸다, 싸다, 싸서 들어간다, 비싸서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두 개 이분법으로는 절대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고민한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 10,000불이건 100,000불이건 당연히 비쌀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그만한 가치가 되는 곳이면 또 거기에 맞춰서 유효 효과를 낸다고 하면 그것도 충분히 이제 커버를 칠 수 있지 않나 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저의 생각은 이거는 요식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F&B만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팔고 덜 팔고 적당하게 파는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는 F&B가 아니 못합니다. 방을 손님이 1000명이 갑자기 온다고 방을 1000개로 늘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음식은 1000명이 오면 1000명분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1000명분이 너무 많은데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유 효과를 못 냈지 않습니까? 1000명이 오는데 1000명 인분을 준비한다고 최유 효과가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000명 인분을 준비하는 인력이 더 풍성하게 늘어나니까. 근데 그러면 저는 그냥 극단적으로 500인분만 한정적으로 팔면 저는 그 밸런스를 지금 맞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도가 있는 게 F&B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근데 한국 시장은 이게 더 어렵습니다. 한국 시장은 내가 강제 조절을 하면 그냥 전체 매출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 말이 뭐냐면 1억을 파는데 5천만 원으로 제가 내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 내려가는 게 아니라 2천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컨트롤 하는 게 저 아니라 타인의 뭔가 대체 상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최유 효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좀 약간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맞춰야 되면 그러면 1억 팔던 사람이 7천만 원까지만 떨고도 자동으로 좀 약간 5천만 원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해외로 가면 갈수록 F&B 사업에서 그 맞추는 적정도의 강도가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세져요. 한국보다. 한국은 약해지는 거죠. 왜냐면 맞추는 정확률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국은 그 이유가 타 대체품이 적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라서
내가 하는 무슨 일이 무언지의 본질에 따라서 이 유효과를 맞추는 거는 좀 다르게 적용을 시키면 굉장히 이 타국에 있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무슨 사업이든 여기가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아직은 커지려면 뭐 사실상 저희가 지금 베트남에 있는 이런 인프라 자체가 저희 나라가 급격하게 성장했다지만 한 30년 정도, 30년 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정기에 들어설 때까지. 근데 저희가 지금 당장 지금부터 해먹을 거 다 해먹어도 30년이면 저희 이제 은퇴 준비해야 될 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시간과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F&B도 중요하고 자기의 이제 사업의 본질을 맞추면 이제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아까 학기 같은 경우도 왜 아침만 하지? 그게 자기들은 이제 어차피 그게 어떤 의미에서 효율적이죠. 그렇죠. 아침 손님이 많았다든지 네, 네. 아침밥을 파는 데가 깨끗한 데가 여기 없으니까 네. 저녁에는 다른 데도 뭐 고기를 팔고 막 다른 데 갈 데가 많은데 아침에는 깨끗한 데가 이 동네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네방네 아침 먹어서 저는 저기 있다가 부동산 사장님도 만나고 아는 사람 만났거든요. 먹을 데가 깨끗한 데가 저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자기가 딱 그때 견디는 시간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가게를 차리면 보통 3개월 정도 24시간을 열거든요. 24시간 열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24시간 열어요. 3개월 동안. 절대 닫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이 돼. 적자가 나든 뭐라든 24시간 무조건 열어요. 그 다음에 찾아요. 적정 시간을. 그 다음에 적정 시간을 찾은 다음에 일부러 적정 시간보다 짧게 잡죠. 그래야 최유효가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똑같이 온도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점점 달아오르다가 팍 치고 씻고 팍 치고 씻고 그러면 팍 치는 앞에 빼고 뒤에 빼면 이제 정말 이렇게 뾰족한 강도가 나오는 것처럼 또 반대로 이거를 좀 뾰족한 거를 좀 뭉툭하게 만들 수 있다. 앞뒤 1시간씩 더 늘리는 거예요. 되게 유연하게 폭은 넓히고 뾰족함은 더 적어지고 그래서 그런 이게 너무 시장마다 너무 달라서 저희가 3개월 동안 무조건 24시간 여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시간에 제일 짧게 애들을 일을 시킬 수 있고 뭐 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실 낳고 신고자가 되면 이제 최근에 6억으로 제가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6억이 도달되면 문을 닫거든요. 개인 사업자들은.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1억에서 5천만 원 맞추다 2천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 성실 신고 납부 안 하려고 문 닫기 시작하면 매출이 이제 막 성실 신고자가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수직 하강 하듯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이제 또 시간 조절을 앞뒤에 거를 깎아서 이제 6억을 계속 돌게끔 만들면 성실 신고자가 되면 너무 갑자기 그럴 거면 차라리 법인을 하지 이렇게 이제 변질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가맹점주나 아니면 그냥 개인 소상공인 하신 분들은 항상 그 기점으로 이렇게 매출을 나뉘게 만듭니다. 근데 어떻게 그 수를 조절하나? 가격을 높이나요? 그 아까 운영 시간을 조절하는 건가요? 보통 되게 제일 처음에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한국은 이제 배달 시장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제일 먼저 할 거는 최소 배달 주문 금액을 조절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말 잘 먹히면 진짜 대박인 게 순수익이 거의 한 3%에서 5%가 차이 나요. 잘 먹히면 최소 주문 금액은 한 번 갈 때 배달비 수수료가 한 번에 붙기 때문에 한 번 배달하는데 원래 10,000원짜리를 이제 배달하던 사람이면 처음부터 4,000원을 배달 대행사에 이제 배달비랑 뭐 수수료를 냈다 치면 한 번 보낼 때 이제 15,000원짜리를 보내면 똑같이 4,000원이 까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배달 형태를 취하고 있는 매장은 최소 주문 금액을 손대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10,000원짜리 1인분 시키던 사람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시킨 사람만 남는 시장이 되니까 객단가는 오르고 순이익은 오르고 대신 전체 매출은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메뉴 가격을 손대서 떨군다. 뭐 또는 뭐 운영 시간을 먼저 손대서 떨군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또 원론과 같은 얘기지만 그걸 손대는 순간 전체 매출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운영하는 옵션을 자꾸 손대고 옵션을 손댔는데 만약에 내가 예상하는 치만큼 못 떨어진다. 그럼 그제서야 고민해야 되는 게 운영 시간. 파트로 1시간씩 까기 시작하고 아니면 브레이크 타임을 완전 늘려버리던가 가운데를 가운데 공시를 완전 늘려버리고 진짜 좋을 때만 딱딱딱딱 이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이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사실상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되게 이제 가게를 얻더라도 요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가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벽 친 다음에 사업자를 이제 2개 내거나 이제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뭐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제 생각할 거는 많은데 그 전까지 내가 한 가게를 올인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처음에 손대는 게 이제 최저 비용 이제 이런 왜냐면 어차피 배달 시장은 돈이 많이 안 남거든요. 안 남는 거는 버리는 거예요 하나씩.
코스트가 높은 것들. 보통 우리가 12,000원짜리 한국에서 배달시켜 먹으면 사람들은 12,000원 내잖아요. 업주한테는 1,000원 정도 나와요. 12,000원짜리를 배달했을 때.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애들을 써가지고 1,000원 남기려고 일을 하냐? 아니요. 그 사람들 거는 그냥 고객 축적 용도고 그 사람들이 언젠간 두 그릇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1,000원 남던 게 갑자기 6,000, 7,000이 나가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번 보낼 때 비용을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메뉴가 늘어난다고 금액이 뭔가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축적 용도와 그 10,000원짜리 시켰던 사람이 많아지면 노출을 많이 시켜줘요. 그 대기업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로 돈 벌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게 매출이 잡힌 게 나라에 얼마로 잡히는 거죠? 저는 1,000원 남았지만 12,000원이 넘어가니까 그 사람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밸런스 조정을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방금 얘기했다시피 점점 중요 부위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핵심 지역. 제일 겉에 있는 거 까냈다가 해결이 안 된다. 그 다음 테두리 까냈다가 또 안 된다. 그럼 그 다음 테두리 까는 거예요. 핵심은 계속 남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되게 음식점이나 FMB 사업에 이게 본질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또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죠. 그냥 이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음식을 재료 사서 단순히한테 팔면 된다. 다 끝이기 때문에. 왜냐면 저도 제 입장하고 많이 비교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임대료가 중요합니다. 임대료가 어떻게 보면 사업에 있어서 매출 원가잖아요. 근데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저는 아까 오면서 창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임대료가 그건 이제 신 대표님은 사업을 워낙에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렇게 FMB를 처음 진입할 때는 그게 원가잖아요. 네.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이것만 싸면은 망할 리가 없거든요. 그냥 막 하는데 너무 핫한 지역에 꼭 들어갈 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신 대표님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말도 저는 동의합니다. 진짜 임대료 싸면 안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도 남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상 제가 말했던 전자처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신 그게 항상 아니라는 생각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싸니까 안 돼가 만약에 머리에 박혀버리면 저는 결국에는 싼 임대료를 가진 가게만 나중에 10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게 불편함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싼 가게 10개를 가도 왜 싼 가게 10개일 때 비싼 가게 1개로 왜 넘어가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싼 가게 10개가 돈이 훨씬 많이 남습니다. 운영을 하면. 근데 왜 그 사람은 굳이 그 10개를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그걸 버리고 위험하게 하나 더 위에 상급지로 왜 올라갈까? 상위에 있는 F&B 사업을 왜 할까? 걔는 바볼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부터 만약에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굳어버리죠. 그 세상에 그냥 평생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시작해야 되는 거는 싼 임대료에서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인프라에서 너무 그렇다고 뭐 대국 가서 백숙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베트남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리점을 찾지만 대신 이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비싼 임대료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왜 할까에 대한 본질을 이제 찾아야지 그런 거였어요.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둘 다 하고 있거든요. 의자내는 임대료가 비싸고 어떻게 보면 뭐 사군 지역이 그렇게 핫한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군에서 가깝고 그런 데고 여기는 거기랑 비교하면 임대료가 되게 싸거든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또 제가 처음에 할 때 이게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아무도 이걸 임차를 안 하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자연스럽게 아마 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경쟁자가 없잖아요. 비싸긴 한데. 그러니까 뭐 호치민의 비싼 데보다 싸니까 그냥 여기 동네에서는 시세 대비 비싼데 그냥 했는데 효율은 이게 굉장히 잘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찾은 건 아닌데 다행히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이 효율은 언젠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주변에 이게 돈이 잘 되면 자기들이 다 알거든요. 또 저 베트남 사람 금방 한 몇 개월이면 하니까 그때 또 떨어지니까 멈추지 않고 할 수 없이 계속 찾긴 해야 되는데 거기는 거기 아까 보실 때는 베트남하고 1급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한국 1급지랑 비교하면 싼 거죠. 식당 하나 차리는데 임차료가 제가 지금 개인 매장도 가지고 있거든요. 프랜차이즈 본사인데 저는 제 개인 매장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제 개인 명의로 또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거의 반오토식으로 있는 매장 마복인데 저희가 10평, 1층에 10평이 400만 원이거든요. 1층에 10평이 400만 원. 10평이요? 네. 그게 그 아이템이 뭐죠? 어떻게 10평이 되지? 아 샐러드 같은 네, 트라타 샐러드 파는데 10평 매장에서 팔아요 저희. 근데 400만 원. 월세가? 네, 10평인데 4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 3층짜리 만약에 아까 전에 1,3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샐러드 가게 2개면 2개, 3개면 그 임대료 나가는데 사실상 그럼 또 비싸나?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얘기하는 게 제가 인텔로를 잘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비싸든 싸든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한국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고 그 넓은 걸 쓰고 그래서 단가가 한국은 돈을 더 받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또 생각해보면 한국에는 코스트가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근데 왜 코스트가 낮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대표님 말한 거랑 똑같잖아요. 매출이 높다고 잘 되는 거냐.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매출이 높다고 잘 되는 거냐의 표본인 거죠. 여기가 매출이 낮다고 그렇다고 돈을 못 버는 거에 대한 표본입니다. 그럼 뭐가 맞는지에 따라서인데 저는 지금은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여건 개인적인 여건상 진짜 이렇게 만약에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베트남을 오히려 그냥 아주 제가 가진 거 하나도 없이 베트남에서 이걸 할래 한국에서 이걸 할래 하면 저는 베트남 사람들이 저도 그 최유효 효과를 지향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저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서 저는 뭐 임대료 부분은 베트남이 지금 뭐 비싸다 하는데 아이템은 한국에 베이스된 아이템과 저희는 시스템을 사용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진된 시스템과 생각을 넣는다고 하면 저희가 가진 능력이니까 그 임대료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한국의 그 지독한 나라에서도 우리가 다 그러니까 해도 성공을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 정도를 못하면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나라가도 성공을 못하는 아이템이고 행태고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기반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입지랑 이제 사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시스템적인 게 사업이라는 게 형태만 바뀌는 거지. 사실 본질적인 거는 결국에는 우리는 뭐 공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나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서비스고 모든 게 어쨌든 서비스를 파는 사람들이니까 결국 그게 모든 형태는 일맥 성공할 거 뭔가 빌려서 사와서 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우리는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만 그냥 다른 뿐이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에서 요식업이 수익이 프랜차이즈가 아닌 직영으로 했을 때 수익이 나나요? 직영 그러니까 일단 직영이라는 거는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브랜드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가맹점주들 이제 내는 프랜차이즈를 내주는 거. 그리고 개인 업장 이렇게 있는데 프랜차이즈라고 이제 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욕먹을 짓 많이 하는 업체 진짜 많고요. 사기꾼 같은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공사할 때마다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면 저희 100만 원 넣습니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프랜차이즈들은 의자에다가 10,000원 집어넣고 테이블에다 10,000원 집어넣고 집기류에 10,000원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럼 인터넷에 치면 이게 안 나올까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기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집어넣으라고요. 그냥 이거는 원가에 다 집어넣고 마지막 얼마 우리 그냥 해주는 세팅비 얼마로 그냥 계산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무튼 서로 뭐 그런 업체들이나 아니 시스템이 명확하게 갖춰져 있잖아요.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시스템은 같지만 제품군이 달라서 고객이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시스템조차도 그 모든 프랜차이즈가 다 다른 거죠. 이게 다 똑같아야 고객은 평준화되게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고기 장사하는 근데 여기는 뭐 맥주가 특별할까 여기서 맥주집 할래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언농은 처음에 인테리어 비용을 대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이자가 붙고 또 나중에 테이블 가격에서 원가로 준다고 했다가 원가 들어가 그러니까 시스템은 다 같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다 다르게 이제 해버리니까 일맥상통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약간 옛날 복덕방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가면 가격 따로 뚫어놓고 오늘 가격 따로 이래버리니까 아무튼 이미지는 안 좋아졌는데 개인 매장과 프랜차이즈 매장은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완전 뭐 미슐랭이나 고급 식당 말고 일반 우리 성인들 살아가는 식당을 했을 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템 짜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음식 장사해서 남는 돈이나 프랜차이즈에 유통비 내고 개발비 내고 프랜차이즈에서 남는 돈이나 그거는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프랜차이즈를 해서 매출이 나쁘면 로컬 상대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몰리는 거고 개인 업장은 그냥 내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직영점으로 이제 들어간다. 우리가 직접 해서 우리가 한다 하면 뭔가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자기들이 뭐 좀 더 싸게 받아가지고 또는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아니요. 저희도 똑같이 점주들이 쓰는 거 그대로 받아 써서 그걸 매출로 잡아. 왜냐하면 근데 대신 그건 있죠. 저희가 여기에 올 때 10% 넣어놓은 거는 결국 우리가 쓰는 거니까 10%는 이 매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결국 돌아서 회사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직영점에 있는 매출은 결국 프랜차이즈 쓰시는 분이랑 동일하게 쓴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의 결국 생각은 뭐냐면
직영점이라고 돈을 많이 버냐? 그냥 10%에서 20% 정도 나중에 물때 들어오는 거 돌려서 들어오는 거 더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 프랜차이즈나 결국 삼각형 노드가 동일한 시장에서 이제 결국에는 장사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이게 다 다르다고 이제 분간을 하는데 분간을 많이 안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프랜차이즈는 저희 브랜드가 좀 독특한 건데 샐러디라고 이제 샐러드 제일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 브랜드가 있는데 건대점 샐러디가 여름에 한 4천만 원 정도 파는데 이제 겨울에 건대 샐러디가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파는 그렇게 막 변하는 시장에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1년 통틀어 봐야 결국 평균치를 내면 이제 여름 빼고 발급을 이렇게 하면 거기가 결국에는 3, 4천만 원 정도 남는 정도의 프랜차이즈인데 그 3, 4천만 원이 우리나라에 있는 자영업자의 80%의 매출이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80%는 한 달에 300만 원 미만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80%. 근데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업종이 자영업자예요. 그리고 식품 자영업.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제일 못 버는데 제일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그 말은 즉슨 이제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거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잘 되는 사람은 정말 잘 되고 정말 안 되는 사람들만 계속 200, 300 그리고 저가형 브랜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맥주집들은 그러니까 맥주가 1,900원이고 안주가 뭐 10,000원 미만인 그런 데는 정말 많이 팔아야 돼요. 1억 5천 정도 1억에서 1억 5천 저희 가게 앞에 그 금별 맥주 하시는 분이 한 달에 1,000만 원 가져가니까 그러면 한 6% 정도 가져가는 건가요? 7%? 6%? 근데 6% 가져가면 음식점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억 5천 팔아서 6%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보통 1억 5천 팔 수 있나요 저희가? 못 팔죠. 근데 뭐 보통 동네 이제 맥주집이랑 이런 데로 가서 6% 하면 3천만 원에 6%면 368, 180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투자금은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맞나 싶죠. 그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음식 F&B 사업도 그렇지만 그냥 F&B 사업이라고 하면 뭔가 기업화된 형식이지만 그냥 음식점업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하게 심오하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의 개념은 그래도 좀 정유화가 돼 있어요. 사람마다 이 공간은 얼마쯤 할 거다라는 예측은 조금 더 통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내거나 보기만 해도. 사실 음식은 너무너무 개개인마다 정유화 시킬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광범위하다는 것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들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위험성이 적다고 저희는 항상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폭이 넓을수록 위험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서 고민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